지금은 60세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세 노인을 초로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말로만 중년 장년이면 뭐합니까? 그에 걸맞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멋지게 나이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아주 유쾌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초대로 함께한 자리의 장은 80대가 넘은 분으로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앉은 모습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이 올 때마다 애정어린 인사로 반겨주었습니다. 모임 내내 그분은 상대가 가진 좋은 점을 칭찬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셨죠. 식당의 주인에게도 위트 넘치게 대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조용히 밥값까지 자신의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한 번도 염색하지 않으셨다는 머리는 화이트와 그레이가 어울려 더욱 단정한 모습을 보이셨고 하얀 셔츠에 자켓 차림은 꽤 멋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10명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모임이 파하고 집에 돌아와도 유쾌한 기분이 내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전형을 보게 된 것 같아 앞으로의 지향점도 생기기도 해서 좋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매력이 있다고 하면 용모가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 든 분들의 매력은 경륜까지 더해져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신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익어가더라도 곱게 익어가고 익어갈수록 매력이 넘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늙어서 무슨 매력이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매력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노인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대개 늙었다는 이유로 매력이라는 단어에 거리를 두는 옷차림과 언행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부터 개인 취향인 옷차림까지 시각적,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인 항목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살아가는데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였던 캐서린 하킴은 매력자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능력이자 경쟁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녀가 말한 매력은 잘생긴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머 감각과 활력, 세련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기술 등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는 멋진 태도나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태도나 기술은 나이가 많다고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듦의 지혜와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잃어가는 매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가지를 충실히 실천하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매력 자본을 갖춘 멋쟁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주 웃으셔야 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의 경로석에 앉은 노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노인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었는데요. 이처럼 대개 노인하면 인상이 찌푸려져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보면 훨씬 안정감을 주고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자주 크게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의 웃음소리로 화답해주면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되도록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면 늘 웃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보세요. 나이 들어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둘째,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잦은 것은 듣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왜 나를 챙기지 않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모두 양보하며 웃어넘기세요. 그래야 멋진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품격을 지키셔야 됩니다. 무단횡단하는 일이 나이든 이의 특권은 아닌 것과 같이 삼가야 할 것은 확실히 삼가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용인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잔소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고픈 말이 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맛을 타박하지 말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더욱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후에도 중언부언을 삼가시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의 손실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 말할 때도 주의 깊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노인이라도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시기적절한 유행도 외면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자신의 외모도 다듬고 가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넷째, 하루를 만끽하며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 특히 왕년의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응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내일은 없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인생을 관조하면 망하는 일상이 감사 생활로 변하게 되어 표정도 온화해지고 말씨도 부드러워지니 매력지수는 한층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은지심과 자비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긴 명연설문 중에 한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겠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누구도 쉽게 빚을 수 없는 예술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 충실하고 만끽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80세는 수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모든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어감을 편안히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하고 매력적이며 중후한 멋을 풍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은 바보같이, 조금은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베푸고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멀리 보면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베푸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육체, 물질 세 방면이 있는데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재물이 없으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라도 책임이 맡겨지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정열적으로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모든 노인들의 화두일 것입니다. 사람이 각기 살아온 역사가 다른 것처럼 늙는 것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위를 지키며 보람차고 아름답게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거나 추하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한 노년이 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모든 노년이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나이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시나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자산관리사는 어르신들께는 주식이나 펀드를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불어날 때는 좋아하시지만 팔지 못하고 나중에 손해를 입게 되면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젊은이들은 다시 벌어서 메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털어버리지만 어르신들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위 카더라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어 노후 자금을 몰빵했다가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것을 함으로써 더 건강해지고자 노력하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는 꾸준히 처방약을 복용해서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받지 못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에 기대다 보면 현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없는 셈 쳐야 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 중에 상당수는 자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병이 생긴 분들이라고 합니다. 자식의 이혼, 범죄, 사업 실패 등 자녀를 걱정하는 주제도 가지각색입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있으면 자식들은 마치 부모가 일찍 죽기를 바라듯이 유산을 놓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다가 고생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막상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자식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마음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과 부모 관계는 서로를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의 절반이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서로 신경 쓰고 아껴주면 더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어 지내게 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건강상의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안타까운 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치매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 고립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기존의 인연을 이어가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할 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일생을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행운, 보통, 불운으로 3등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행운과 보통의 경계선에 위치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는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보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내가 맞고 남은 틀려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는 자신이 틀릴 때마다 화가 나서 싸울 것입니다. 나도 틀리고 남도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나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나에게도 너그럽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매사가 불행해집니다. 사람도 일도 돈도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도 만족하고 남에게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옛날은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다는 생각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면 현재도 불행해집니다. 장밋빛 미래에 현혹되면 현재를 대강대강 살면서 꿈을 쫓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역시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현재여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흔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최악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던 과거의 한때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60살이 되면 50살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다고 여기고 80살이 되면 70살이었을 때가 좋았다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매 순간 계속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만이 나이 들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나이 들어서 만들어진 좋은 추억도 훌륭한 인생 미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철의 명심보감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써 이길 수가 없고 혹 이긴다면 그건 소탐대실이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다.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좋은 것만 하여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적어도 3가지는 감사해야 한다.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이날까지 밥 먹고 살게 해준 직장에, 한평생 내조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감사하자. 이 3가지에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자식에게 용돈 주고
후배들에게는 가끔 한턱을 쏘고 아내와는 외식을 자주 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현실의 고통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살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만나는 인연마다 귀하게 여기자.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 모두는 언젠간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우리는 죽음의 맨 얼굴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다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서야 허둥지둥 죽음에 관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또다시 현재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처럼 임종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죽음의 순간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는 것일 텐데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때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웅장한 공연의 커튼이 내려가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뜨겁게 느끼면서 육체와 이별하게 될까요? 임종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 전 일어나는 대표적인 6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해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면 시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길게는 약 한 달에서 짧게는 일주 전부터 수면 시간은 평소보다 길어지고 깨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3, 4일을 내리자고 잠깐 가족의 얼굴을 알아본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치 혼수 상태처럼 잠만 자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사람은 잠을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임종 전 환자는 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서서히 느려져 체내의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며 이유 없는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항상 의식에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명료할 때 하고 싶은 대화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변합니다. 임종 전의 피부 변화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차가운 피부. 임종에 접어들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손과 발, 얼굴 등이 특히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천진 및 발색 변화.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감소하면서 발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셋째, 수족 부종. 종종 임종 전에는 신부전이나 체내 액체 이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손과 발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건조한 피부. 신체 대사가 감소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가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종 전 대표적인 증상 세 번째는 정신이 맑아집니다. 죽음에 다다르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뇌도 순간적으로 제 기능을 해서 전에는 바로 옆에 있어도 잘 알아보지 못하던 가족들을 알아보고
초점을 잃었던 눈에도 힘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종종 힘있고 뚜렷한 눈으로 천장이나 창밖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이 변합니다. 보통 임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합니다. 임종이 다다르면 숨을 몰아쉬고 또 잠시 멈췄다가 또 몰아쉬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종 과정에 가까웠다고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고 목의 근육이나 턱, 가슴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숨을 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래를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하게 되면서 목에 분비물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숨을 쉴 때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영어에서는 죽음의 딸랑이라고 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임종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욕 감소 및 갈증이 생깁니다. 임종 전 증상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거식증으로 알려진 이러한 식욕부진은 신체 쇠퇴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몸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배출합니다. 또 입이나 목이 건조해지고 입술이나 혀가 갈라지거나 침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변실금이 생깁니다. 임종 전 환자는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모든 근육의 힘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괄약근의 힘 조절 때문에 변실금이 생기곤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혈압은 저하되어 소변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증상은 죽음의 접근과 더불어 몸과 정신의 변화를 나타내며 종종 죽음의 문턱에서 받아들임과 평온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표현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의식이 있을 때 가족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할 말을 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20년째 일하고 있는 김미옥 씨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어르신은 폐렴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령의 이 할아버지는 죽음이 문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르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가 수소문을 해보니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지은 죄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 어르신은 육체적으로 이미 돌아가실 시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숨을 버티고 있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가족을 수소문해서 아내분이 찾아오셨고 아내분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 이제 편안히 가셔요라고 하니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뒤이은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중 소중한 누군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다들 경황이 없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하는 일이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상조에 가입했으면 가입한 상조에 연락하면 그만이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 절차와 조문객 접대, 막대한 장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4%, 즉 5명 중 4명은 상조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회사 중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고위상조 업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위상조 서비스를 바탕으로 나이 먹고도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불제와 후불제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나요? 먼저 선불제의 경우 말 그대로 미리 상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보험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0회 월납으로 총 납입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인데요. 이 금액에서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결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가입 시 가전이나 휴대폰 할인 등을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 혹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전을 받는 돈은 막대한 금액을 내는 것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만약 도중에 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 내 돈을 제대로 찾지 못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간 수십 곳의 상조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함부로 상조를 가입하기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의 경우 낮은 금액대부터 높은 금액대까지 다양하게 갖추어 있어서 가족분들이 예산에 맞춰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상품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더 투명한 비용으로 마지막까지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도 크게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현재 선불제 상조를 이용하고 계시더라도 후불제로 전환하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상조에서는 후불제 전환 비교 서비스도 제공해드리니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이 있는데 굳이 상조도 따로 필요한가요? 이는 웨딩 플래너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반면 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책임집니다. 장례 첫날부터 발인날까지, 연부터 유족을 위로하는 순간까지 늘 함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끼고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물품, 식비 등을 고려하므로 상조보다 기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본용품의 단가가 높습니다. 상조에서 10만 원 하는 수의가 장례식장에선 기본 40에서 50만 원입니다. 수의 가격만 봐도 벌써 4, 5배 차이가 납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듯이 장례식장에서의 유골함 가격은 정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또 식비를 관리해주는 상조와 달리 식비가 많이 나올수록 장례식장 측의 이득이므로 추가 비용도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유족들이 경황이 없다 보니 물품 선택을 하실 때 정확한 판단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없애는 게 바로 상조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상조업체 고르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직하고 합리적인 후불제 상조에 맡기는 것이 답인데요. 다만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상조업체 중 어느 업체가 믿고 맡길 만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상조업체 고르는 방법 첫 번째는 가격 정찰제를 활용하고 있는가. 장례용품 강매와 노잣돈 및 수고비 강요 등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최저가를 표방하고 유인한 뒤에 추가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위상조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족장이 259만 원, 무빈소장 159만 원, 일반장 359만 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사용 품목을 공제하고 있는가. 고위상조는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 제공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품목들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상조의 하청의 재하청 구조 등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고위상조는 24시간 직영상담센터 운영과 엄격히 선발된 장례지도사를 통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고객 만족의 최우선입니다. 나이 들수록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꼭 필요한 게 상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조 서비스와 함께라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온전히 애도에 집중할 수 있어 심적 부담감을 덜고 목돈이 필요한 장례를 물가 인상에도 변동 없는 금액으로 치를 수 있어 경제적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슬프지만 누군가는 꼭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고의상조를 통해서 사전에 장례 준비를 해놓는 것은 조금 더 현명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 고의상조 1666-9784입니다. 가장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준비해 두면 남은 인생은 선물처럼 주어지고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빌지 못했던 잘못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라고 마지막 순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픕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떠나더라도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기억은 죽음이라는 끝맺음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입니다. 글을 쓸 때 첫 문장보다 마지막 문장을 먼저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한 뒤 글을 써나가면 흐름의 일관성이 생기고 글 전체가 한 호흡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인생도 글쓰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응시하는 것은 삶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다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가 남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한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늙음이고 무엇이 죽음인가?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함이 삶이요.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편해짐이 늙음이요. 영원히 쉬는 것이 죽음이라면 틀린 말일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생과 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또 어떤 이들은 쉽게 죽어버리려고 한다. 인간들 외에도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다. 벼이삭도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 이파리는 누렇게 시들고 볼품없어지는 것이다. 사과나무도 사과를 연글게 할 무렵이면 그 이파리는 벌레 먹어 흉한 모습이 된다. 사람도 이와 같이 그 열매, 곧 아들과 딸을 장성시키면 늙고 병들어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오히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늙고 추하게 변해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늙으면 쉬게 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더 편히 쉬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으며 강 저편에 닿으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서 마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육신은 버리고 가야만 하는데요. 영혼은 마을로 들어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다. 고통의 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서
괴로움의 상처는 아물게 마련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에게 소중한 성장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삶에는 희극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희극과 비극이 늘 함께 공존한다. 나는 그것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다. 때가 되면 소리 없이 지고 싶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